우리 사회에는 항상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즈와 관계된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염한석 수동 연세요양병원 원장님 모시고 감춰졌던 진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오늘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한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동이면 어디죠, 위치가? 남양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요양병원 하신다고 하는데 뭐 환자들이 한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저희가 환자를 실제로 한 220분 모시고 있고 네네. 실버타운도 같이 하고 있어서 한 140세대에서 총 400분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럼 우리 원장님도 그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하시겠네요. 예, 예. 네. 댁도 수동이세요? 수동 옆에 호평동이라고 있는데 예. 같은 남양주 바로 근처에서 남양주 살고 있습니다. 분이시구나. 예. 남양주면은 제가 살고 있는 광진구 바로 옆입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데 살고 아주 있네요.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저는 서울 시민이고 경기도 시민이시네요. 자, 이제 제가 앞에 간단하게 좀 원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로 활동하던 중에 말기 암 환자분들 진료를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동 연세병원을 2008년도에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하게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접해 듣게 됐고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셔서 입원 치료하는 것이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모시게 됐다가 소문이 나서 연이어 계속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이즈 환자들이 우리 요양병원에 오신 게 아니라 우연찮은 계기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늘 이제 받아들여서 치료를 해주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곳에서 가까운 탑골공원, 이전에 파고다 공원이죠. 거기에는 사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집단적으로 그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계셔서 거기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남자 노숙자들에게 500원을 받고 자신의 항문을 파는 성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그 500원을 받고 또 이제 소주를 사다 드시는데 그나마 건강이 더 떨어져서 그런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 연락 주시면 앰뷸런스로 모셔다가 저희가 모시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번을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게 됐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객관적으로 볼 때 요양병원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평가받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에이즈 환자라고 와서 무슨 사연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분을 요양병원에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날 텐데 그럼 그분들이 병원을 나가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 환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야간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갈 곳 없는 그리고 소외된 환자분들을 길에서 죽게 하는 것은 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망할 각오를 한 거죠. 애초에 시작할 때. 망할 각오를 하셨어요? 그렇죠. 망할 각오를 하고 시작한 거죠. 그럼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또 그리고 종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등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까지도 돌보는 것이 생각하시는 어떤 종교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념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어떤 거대한 신의 사랑 그게 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동성애라는 잘못된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에 감염됐지만 그분들조차 사랑하는 어떤 거대한 뜻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분들을 돌보는 것은 아주 제가 믿는 종교적인 신념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첫 번째 에이즈 환자를 받게 됐던 과정, 그 사이에서 가졌던 고민들, 갈등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받아들이게 된 결정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어떤 동성애에 관계된 그래서 에이즈 이렇게 관계된 일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오히려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의 논리로 적극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성적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적극 반대하세요? 예. 현재도 뭐 계속 동성애 단체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법이 통과되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피해를 입는 분들이요? 예, 동성애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네.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노인, 노약자 등등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있고 청소년 등 자기를 보호하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다 아동복지법 등 이미 산재해 있는데 이번에 법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는데 새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싹 들어간 게 동성애 문제예요. 또 하나가 종교적인 이단,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이단, 또 하나가 종북사상이나 주체사상을 가진 사상 집단들, 이 세 가지가 포괄이라는 이름으로 싹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전한 비판을 하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건전한 비판을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법인 거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벌금 1,000만 원 내지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애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에이즈에 감염되고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고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동성애자가 저를 차별금지법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벌이 되나요? 예. 차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는 동성애자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또 평등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뭐 성적 취향이라는 얘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당연히 그 안에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어떤 평등에 반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성적 취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뭔가 사회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맞는 말 아닌가요? 현재 동성애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은 동성애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변호사고 법률가지만 동성애를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네요. 또한 전국에 현재 동성애 성 관련 업소가 500군데 이상의 성업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찐방입니다. 이곳 근처에도 있습니다. 찜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자 찐방은 5,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은 윗도리 가운 짧은 것만 주고 아랫도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랫도리, 찐방이요? 찐방. 아랫도리가 빈 남자들이 작은 방, 중간 방, 큰 방 방에 쭉 있는데 들어가서 그룹 동성 섹스를 하는 거죠. 일명 대한민국 에이즈 공장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에이즈를 찍어내는 동성 섹스 난교 현장인데 전혀 처벌이 안 됩니다. 이거 좀 시청자들이 계속 방송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들었네요. 그런 게 있다는 그렇기 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면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죠. 왜냐면 갔다가 이제 무슨 일 당하시면은 에이즈 걸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찐방도 자유예요. 전혀 처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성애 성적 자유가 이미 보장된 나라인데 차별금지법 왜 필요하냐?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에이즈의 연관성 등을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을 처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양심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부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건 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동성애 독재 세상을 열겠다는 거죠. 동성애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동의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헌법에 규정에 평등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대한다고 나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세상. 그거는 또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어떤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헌법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차별의 내용이 네.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네. 이야기하는 걸 차별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면은 네. 현재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과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처벌 대상에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네, 네.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네. 분명한 의지인 거죠. 근데 또 뭐 우리 원장님 뭐 전문가신데 제가 이런 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뭐 동성애는 동성애고 에이즈는 에이즈지 마치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가 당연히 걸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내지는 이 관계를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인과관계를 엮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단체가 주로 그런 비판을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의 성비가 93대 7입니다. 남자가 93, 여자가 7. 예. 이 성비가 점점 남자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전에는 어땠었는데요? 계속 93대 7인데 이전에는 뭐 92대 8 이런 식이었는데 조금씩 더 남자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는 시점부터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근데 뭐 한 1% 는 거를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2015년도에는 네. 남녀비가 11대 1이었습니다. 11대 1. 예. 그래서 점점 이제 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는데 이게 네. 뭘 뜻하냐면은 만약에 남자와 여자 사이 즉 이성애 사이에서 에이즈가 감염되게 되면은 남녀 성비가 5대 5가 됩니다. 그렇네요. 5대 5야 맞네요. 그런데 93대 7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자끼리 감염이 되고 일부 양성애자 즉 남자와도 성관계를 맺고 여자와도 성관계를 맺는 분들이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이후에 여자에게도 옮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이즈 감염은 명백히 남성 간의 성행위, 즉 동성애를 통해서 주로 감염되는 성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맞으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동성애가 남성의 동성애가 대부분이고 여성 간의 동성애는 별로 없다라는 전제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7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여자 에이즈 환자라고 생각하면 율락 여성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락 여성이나 성매매 업소 여성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매매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에이즈 검사를 받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수조사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에이즈 환자가 오히려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에이즈 환자가 여성 에이즈 환자가 나오고 있냐면 일반 주부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은 이 여성분도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에이즈 환자로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할 때 에이즈 검사를 무조건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에이즈면 아기가 에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의사 선생님께 진료실에서 통보받는 순간 놀라서 전화를 해서 남편한테 나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는데 나 어떡하냐 앞으로.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핸드폰 번호 받고 그날로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감염인이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자기 뱃속에 애까지 에이즈 환자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자신이 에이즈 환자인지 알면서도 결혼을 해서 임신을 시켰다 이 얘기인가요? 그리고 자기 뱃속에 애기까지도 에이즈 감염 우려에 빠뜨렸는데.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해죄에 해당하는데. 하여튼 그날로 도망가서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희 병원 입원하신 거죠, 결국에. 너무 참 마음 아픈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3대 한국은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뭐 전체 통계인가요? 아니면 우리 요양병원 통계인가요? 전체 통계입니다. 아, 그 7일조차도 사실은 동성애자한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예. 죄송한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에이즈 환자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약 14,000명이 드러난 에이즈 환자인데 예. 유엔 에이즈 통계에 의하면은 드러난 에이즈 환자의 3.8을 곱하면 전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은 에이즈 환자가 더 많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검사의 기본이 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익명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 동성애를 했는데 몸에 이상이 나타나서 네. 에이즈 걸린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네네. 그러면은 피를 뽑은 다음에 예. 제 절대 신분증이나 제 실명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예.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네. 제가 토끼라고 정하면은 피를 네.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써요. 네네. 그 다음에 검사를 중앙혈액원에서 돌린 다음에 예. 일주일 뒤에 보건소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만약 제가 방문을 해서 보건 선생님이 검사지를 보고 토끼 씨는 에이즈 환자냐고 제 얼굴 싹 보면 네. 지구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은 이 얼굴에 에이즈라는 걸 알잖아요. 네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에이즈 걸린 거는 국가도 몰라야 되고 네. 지구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또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에이즈 환자임을 본인만 아는 거죠, 결국에.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에이즈 감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것도 고민스러운 얘기네요. 에이즈 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그죠? 본인만 알고 주변의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한 어떤 사실을 알고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절제를 잘하면은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전염을 시키면 예, 결국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매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급증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현재 숫자로 청소년 얘기하면. 에이즈 환자만 네. 약 초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0배가 늘었고 20배요? 예. 그리고 현재 에이즈 환자 중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 네. 1년에 약 1,000명 이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1,000명 이상씩 지금 증가를 하는 건가요? 예. 매년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드러나지 않는 환자까지 합하면 한 5천에서 6천 명이 1년에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이 지금 뭐 20배씩 증가한다. 이거는 또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건 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이제 동성애의 독특한 문화인 바텀 알바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네. 바텀 알바가 동성애자들 은어로 네. 청소년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네. 용돈 마련을 위해서 예. 자신의 몸을 남자 동성애자에게 판매하는 애들을 바텀 알바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1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고 3만 원을 받아요. 3만 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3만 원 때문에 에이즈 걸려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음. 바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자꾸 들을수록 그냥 모골이 송연한 그런 느낌인데, 아까 그 공식적인 숫자에 3.8을 곱한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3.8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왜 3.8을 곱해야 되는 거죠? 유엔 에이즈 통계법에 의해서 네. 각각 나라에 따라서 본인들이 추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개화되어지지 않고 숨어 있는 예. 그런 분들이 알려진 것보다 한 4배 가까이 된다. 예. 경험적으로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경우에 따라서 곱하기 3.8이 아니라 뭐 2.8일 수도 있고 예. 5.8일 수도 있는데 일응의 기준으로 유엔 기준으로 보면은 계산 6만 명 정도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동성애가 에이즈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까 결국은 숫자 남성이 많고요. 그거 말고 혹시 뭐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과 교과서에도 네. 분명히 그거는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구조적으로 볼 때 네. 남성과 여성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네. 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질은 출산을 경험할 정도로 구조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은 세 층으로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찢어지지 않는 거죠. 성관계 도중에도. 네. 그런데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할 때는 항문을 이용하게 되는데 항문은 얇은 점막층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점막이 찢어지게 돼 있는데 네. 찢어지면서 혈관이 노출되고 피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정액을 사정하게 되면은 네. 정액 안에 들어가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 혈관으로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 주사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로 체내로
침투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는 3겹이 아니라 한 겹밖에 예, 단겹이고 얇은 점막으로 거기서 이제 있으니까요. 혹시나 터져서 피가 나게 되면 에이즈 환자인 사람의 그 정액에서 그게 바로 혈관을 타고 가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다. 뭐 그거는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과학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천의대 박재현 교수 발표에 의하면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걸릴 확률이 이성애자보다 780배가 높다라고. 몇 배요? 780배가 높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이성애 사이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거의 안 된다는 거고, 이전에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여수 율락녀 에이즈 사건이 있었는데 에이즈 감염인인 율락 여성이 그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여수에 있는 남자들은 싹 다 보고서서 불러다가 조사를 다 했는데 놀랍게도 에이즈 감염된 남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애 사이에서는 사실 에이즈 감염이 잘 안 된다는 하나의 예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네요. 제가 아까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그 남자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걸려 있더라도, 그죠? 에이즈에 걸려 있더라도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 아까 세겹이라고 말씀하신 등등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감염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 반에서 여수 사건이랑 반에서 울산에 한 20대 회사원이 회식 후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번 성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에이즈 걸렸어요. 이게 이제 단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에이즈는 예전에는 죽음의 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에이즈는 걸리면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죽는 이런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요즘에 해외 유명 스타들 보면 뭐 에이즈 걸린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금세 돌아가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오래 사시더라고요. 예,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가 개발이 돼서 이 약을 먹으면 에이즈는 아직 완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매일매일 잘 이 약을 드시면 30년을 더 삽니다. 30년? 예. 그런데 이 약값이 제가 감염내과 서울의 모 공립병원, 여기는 노숙자 진료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양심 진료하고 약값도 싸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 에이즈 약값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 한 달 6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0만 원이라는 뜻인데 600만 원 약값이 나오면 90%는 540만 원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하고 60만 원인 10%는 환자가 병원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60만 원 영수증을 받아서 보건소로 가면 이 60만 원을 현찰로 바로 돌려주니까 100% 지원받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약값, 치료비, 입원비, 심지어 간병비 그리고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서울에 매달 왕복하면서 진료를 받으면 그 왕복 비행기값 그리고 노후보장. 노후보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예, 이걸 다 국민 세금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약값만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 정도 대우를 받는 환자군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밖에 없고 사실상 의료계에서는 에이즈 환자는 이미 귀족화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 대상자보다 훨씬 대우가 좋은 거죠. 이거 좀 갈수록 충격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자,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인데 그 중에 90%는 국가가 내주고 그걸 가서 보건소에 영수증을 갖고 가면 60만 원을 돌려주고 본인 부담금 돌려주고 그다음에 환급이죠. 또 치료비도 대주고 간병비도 대주고 입원비도 대주고 입원비도 대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무료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무료고 요양병원에서 한 달 하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싼 데는 100만 원, 비싼 데는 250인데 사실 요양병원값 없어서 치매 어르신 집에서 모시다가 가정이 파탄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 100에서 250만 원을 매달 주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제주도에서 있는데 나 서울 와서 치료받고 싶어 난 제주도 의사들 못 믿겠고 난 서울 가야겠다 그러면은 왕복 비행기값도 주고 다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기 입원하고 있다가 나 집에 좀 갔다 와야겠다, 좀 병원 생활이 지겹다. 그럼 집에 계시면 반찬까지 국가가 배달해 줍니다. 반찬도요?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이 정도 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안 계세요. 심지어 연평도 해전에서 다친 우리 병사들도 이런 혜택 못 받고 계세요. 아니 그럼 이건 뭐 본인이 저기 에이즈 환자가 아니면서도 나 에이즈 환자다라고 하는 가짜 에이즈 환자가 나오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생계형 에이즈 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줍니다. 아프리카도 줄고 있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과도한 에이즈 복지 정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라리 에이즈 걸려버리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교통사고 나면 나이롱 환자들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에이즈 환자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 에이즈 이 환자라고 진단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주고 뭐 예를 들자면 약값도 그렇잖아요. 60만 원 내고 뭐 그냥 받고 그다음 뭐 제주도 살면서 그냥 비행기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가짜 에이즈 환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혈액을 통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다른 분 이제 혈압을 뭐 정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동성애자들 자체가 방어 의식, 자기 몸을 보호하겠다는 보호 의식이 상당히 약화된 결과를 초래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15일 날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제 우려스럽고 왜냐하면은 이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동성애를 오래 했을 때 걸리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심지어 매독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 에이즈 환자의 75%가 남자 동성애자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의 남자 동성애자 인구가 2%인데 그 2%가 특정 질병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의 75%가 매독이요. 에이즈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이즈, 매독 등 성병을 항상 달고 사는 게 동성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진실을 보여주기보다는 마치 이것이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서울 퀴어 문화축제, 동성애 축제 자리에 가보면은 남자, 여자의 성기 모양의 쿠키 그리고 칼라 포르노 만화책 작년에 나눠줬던 서울광장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허락을 했죠. 나눠줬던 칼라 포르노 만화책 이름이 윤병장이에요. 윤병장이요? 예, 윤병장이라는 남자 동성애자가 후임병들 내무반에서 덮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자이크 처리 전혀 없이 칼라로 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 등등을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거 다 보고 웃고 그리고 남자 여자 성기 모양 쿠키를 파는데 그거를 막 길에서 뜯어먹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단체적으로 벌어졌었는데 전혀 처벌이 없었어요. 글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바라볼 줄 모르지만 우리 염한섭 원장님의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호기심으로 바라보거나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동성애 자체가 가지는 여기에 대한 성적 취향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문제도 중요하고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어떤 관련성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 오늘 염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히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오픈화되어질 필요 있지 않나 공개화되어져서 정말 제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특히 청소년들 아까 20배씩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그러고서도 뭐 본인이 그 선택을 한다고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에이즈가 옛날에는 무조건 죽는 병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치료약이 잘 나와서 30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 국가의 지원도 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좀 내용이라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뭐 좀 마지막으로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에이즈 환자 받아서 어려운 결정하셔서 지금 오시다가 또 이걸 단순하게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처럼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뭐 또 참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협박도 받으시고 또 문제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뭐 꾸준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테러 문자가 오는데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 수십 명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을 신원 파악을 해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면 그럼 사모님 그 애들 뭐 아버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분명히 전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이제 가는 길 계속 가려고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 소신과 신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니까 참 존경스럽고요.
하여튼 향후에 또 우리 염한석 원장님 오늘 이렇게 한 30분 너무 짧은 시간 갖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 또 들을 수 있는 한번 기회들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이 오셨는데 예. 그분이 늘 이제 받아들여서 치료를 해주니까 예.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곳에서 가까운 탑골공원, 이전에 파고다 공원이죠. 네네. 거기에는 사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집단적으로 그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네.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네. 빠져 계셔서 거기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남자 노숙자들에게 500원을 받고 자신의 항문을 파는 성매매를 하세요. 아, 예. 그럼 그 500원을 받고 또 이제 소주를 사다 드시는데 그나마 건강이 더 떨어져서 그런 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 연락 주시면 앰뷸런스로 모셔다가 네네. 저희가 모시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번을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게 됐으니까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객관적으로 볼 때 요양병원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평가받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경험이 많으신 예. 네,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 에이즈 환자라고 와서 무슨 사연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분을 요양병원에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있잖아요. 예.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날 텐데 예. 그럼 그분들이 기피를 병원을 하고 나갈 나가거나 수 있죠. 기피하거나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 환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야간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갈 곳 없는 그리고 소외된 환자분들을 길에서 네. 죽게 하는 것은 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네. 망할 각오를 한 거죠. 애초에 시작할 때. 아, 망할 각오를 하셨어요? 그렇죠. 망할 각오를 하고 시작한 거죠. 그럼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또 그리고 종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등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까지도 돌보는 것이 생각하시는 어떤 종교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념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어떤 거대한 신에 전혀 처벌이 안 근데 됩니다. 이거 좀 시청자들이 그래서 방송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들었네요. 그런 게 있다는 그렇기 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면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죠. 왜냐면 갔다가 이제 무슨 일 당하시면은 에이즈 걸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찐방도 자유예요. 전혀 처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동성애 성적 자유가 이미 보장된 나라인데 차별금지법 왜 필요하냐?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에이즈의 연관성 등을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을 처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부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건 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동성애 독재 세상을 열겠다는 거죠. 동성애 전체주의하고 파시즘. 그러니까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를 동의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헌법에 규정의 평등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대한다고 나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처벌받는 세상. 그거는 또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어떤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헌법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차별의 내용이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 차별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면은 현재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처벌 대상이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인 거죠. 근데 또 우리 원장님 전문가신데 제가 이런 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럼 동성애는 동성애고 에이즈는 에이즈지. 마치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가 내 사랑 그게 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동성애라는 잘못된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에 감염됐지만
그분들조차 살아가는 어떤 거대한 뜻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분들을 돌보는 것은 아주 제가 믿는 종교적인 신념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첫 번째 에이즈 환자를 받게 됐던 과정, 그 사이에서 가졌던 고민들, 갈등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받아들이게 된 결정,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어떤 동성애에 관계된, 그래서 에이즈 이렇게 관계된 일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그죠? 그리고 오히려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의 논리로 적극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성적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적극 반대하세요? 예, 현재도 뭐 계속 동성애 단체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법이 통과되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피해를 입는 분들이요? 예, 동성애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네.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노인, 노약자 등등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있고, 청소년 등 자기를 보호하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다 아동복지법 등 이미 산재해 있는데, 이번에 법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다 뜯어보면은 이미 개별적. 우리 사회에는 항상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즈와 관계된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염한석 수동 연세요양병원 원장님 모시고 감춰졌던 진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오늘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한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동이면 어디죠, 위치가? 남양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요양병원 하신다고 하는데 뭐 환자들이 한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저희가 환자를 실제로 한 220분 모시고 있고, 실버타운도 같이 하고 있어서 한 140세대에서 총 400분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럼 우리 원장님도 그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하시겠네요. 댁도 수동이세요? 수동 옆에 호평동이라고 있는데 같은 남양주 바로 근처에서 남양주 살고 있습니다. 분이시구나. 남양주면은 제가 살고 있는 광진구 바로 옆입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데 살고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데 저는 서울 시민이고 경기도 시민이시네요. 자, 제가 앞에 간단하게 좀 원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로 활동하던 중에 말기 암 환자분들 진료를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동 연세형병원을 2008년도에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하게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접해 듣게 됐고,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셔서 입원 치료하는 것이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모시게 됐다가 소문이 나서 연이어 계속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이즈 환자들이 우리 요양병원에 오신 게 아니라 우연찮은 계기에 차별금지법이 다 있는데 새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싹 들어간 게 동성애 문제예요. 또 하나가 종교적인 이단,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이단, 또 하나가 종북사상이나 주체사상을 가진 사상 집단들, 이 세 가지가 포괄이라는 이름으로 싹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전한 비판을 하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건전한 비판을 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법인 거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벌금 1,000만 원 내지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애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에이즈에 감염되고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고할 수 있으니까 네. 동성애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네. 동성애자가 저를 차별금지법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처벌이 되나요? 예, 예. 차별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는 동성애자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예. 또 평등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뭐 성적 취향이라는 얘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당연히 그 예. 안에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어떤 평등에 반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성적 취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뭔가 사회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맞는 말 아닌가요? 현재 동성애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전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은 동성애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네. 동성애를 해도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도 좀 예. 변호사고 법률가지만 동성애를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예. 없네요. 또한 전국에 현재 동성애 성 관련 업소가 500군데 이상의 성업 중에 있는데 네. 대표적인 곳이 찐방입니다. 이곳 근처에도 있습니다. 찜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자 찐방은 5,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은 윗도리 가운 짧은 것만 주고 아랫도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예, 찐방이요? 예, 찐방. 아랫도리가 빈 남자들이 예. 작은 방, 중간 방, 큰 방 방에 쭉 있는데 네. 들어가서 그룹 동성 섹스를 하는 거죠. 네네. 일명 대한민국 에이즈 공장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에이즈를 찍어내는 동성 섹스 난교 현장인데